이게 이제 패턴 인식이라는 건데 사실 처음 나온 그 글자의 개념을 잘 모르면은 뒤에 이제 연결을 못 할 수도 있고 또 이해를 했다고 한들 뒤에 있는 패턴 인식의 정의라든지 원리가 계속 나왔었는데 그 예시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면은 저기 뒤에 있었던 그 문제 보시면 패턴 인식 그 글자에 대한 문제 있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접근하기 힘든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글 전체를 잘 이해해야지 될 수 있고 나오는 정보가 굉장히 많아서 정보를 처리하는데 많이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아 이거는. 우선 읽어볼게. 그 융합 지문인 만큼 글의 주제가 이제 두 개가 나왔는데 1단락부터 조금 첫 부분에는 인문 지문이 많이 나왔다고 하면은 중반부부터는 다 기술 지문이 나왔었지. 그래서 인문과 기술이 좀 짬뽕이 된 그런 지문이었고 인문 쪽에서도 문제가 나오고 기술 쪽에서도 문제가 나와야 되니 두 개를 좀 구분해서 읽어볼게. 첫 번째, 자, 전통시대에 글씨를 쓴다는 것은 부호를 통해 내용을 전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조선전기 유학자들에게 글씨를 쓰는 것은 심성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덕목이기도 했다. 그래서 글씨를 쓴다는 것은 의미가 두 개가 있지. 내용 전달 플러스 심성 수양. 퇴계 이황은 학자 나오시고 사람의 마음이나 심성이 글씨를 통해 드러난다는 신법을 강조했는데 신법의 정의 나왔다. 신법의 정의는 마음이나 심성이 글씨를 통해 드러난다. 이처럼 유학자들은 글씨를 쓰는 것을 마음을 담는 것으로 이해하고 글씨의 의미와 가치를 마음 공부의 일환으로 간주했다. 그래서 이처럼 접속사 나오면서 정리해주지 밑에 글씨는 뭐다? 마음을 담는 것. 성리학적 심성론의 바탕을 둔 이러한 관점은 조선 후기 탈주자학적 사상이 대두되면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창암 이삼만은 선대의 서풍만을 추종하는 글씨 쓰기를 비판하며 제각각의 개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편벽한 안목을 개탄했다. 근데 어리석은 듯하고 졸박한 것이 묘한 것이니 지혜의 힘이 이미 넉넉하면 어찌 남에게 인위적인 솜씨를 자랑하겠는가라고 하며 글씨의 본질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무비에 있음을 강조했다. 이는 탈주자학적 관점에서 글씨를 통해 주체적 개성의 발현이 중요함을 언급했다. 탈주자학이 나오면서 개성의 발현이 중요하다. 1단락에서 이제 알 수 있는 대비되는 두 가지의 개념은 첫 번째, 성리학적 심성론이 바로 퇴기 이황이 속한 요거지. 글씨를 통해 마음이 드러난다 라고 한 거고 얘랑 반대되는 그런 그 학문이 탈주자학이지. 주자학에서 벗어난 거. 탈주자학적 사상이 대두되면서 뭐라 한다? 글씨는 마음을 담기보다는 자신의 개성이 드러나게 만들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넘어갈게. 하지만 글씨에 대한 이러한 관념들은 대부분 문서들이 컴퓨터를 중심으로 디지털화되면서 희박해졌다고. 뭐 탈주자학이든 성리학이든 좀 희박해진 거지. 어차피 타자치니까. 과거의 글씨가 종이 위에 쓰는 것이었다면 현대의 글씨는 자판으로 입력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성 있는 글씨에 대한 요구나 욕망은 여전히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역접이 나오면서 개성 있는 글씨에 대한 요구나 욕망은 여전히 있다고. 따라서 컴퓨터 자판으로 입력하는 글씨뿐만 아니라 손으로 쓴 글씨도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손으로 쓴 글씨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하는 방법 중 하나가 패턴 인식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되게 자연스럽게 넘어가 버리지. 그래서 패턴 인식이라는 주제로 이제 기술 주제로 바뀌는 거고 패턴 인식이 뭡니까 하면은 위에 나오는 손으로 쓴 글씨도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게 만드는 거. 그게 이제 패턴 인식이야. 자, 인간은 월등한 패턴 인식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글씨들도 인식할 수 있지만 역접. 그래서 인간은 뭐다? 정확하지 않은 글씨도 인식할 수 있지만 컴퓨터 같은 기계는 뭐다? 그렇지 않대. 패턴 인식은 모집단의 구성 요소 중에서 고유한 속성인 특징을 탐색하고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분류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보이지? 특징 탐색과 새로운 정보 분류가 바로 패턴 인식이다. 예를 들어 코인즈라는 5글자를 분류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각각의 글자는 수직선이나 사선, 닫힌 곡선이나 열린 곡선으로 특징을 탐색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코인즈를 순차적으로 하나의 열린 곡선, 닫힌 곡선, 수직 곡선, 사선, 두 개의 열린 곡선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다. 이거 보이지 얘들아? 분류해서 특징을 책정을 하고 어떤 특징? 수직선, 사선, 닫힌 곡선, 열린 곡선. 이게 이제 방금 말했듯이 이게 특징이었지. 특징을 이렇게 상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겠다는 거야. 이게 패턴 인식의 기본 정보. 그 다음 인간은
감지한 패턴을 귀납적인 추론을 통해 일반적 개념이나 단서와 연관짓지만 컴퓨터는 입력 데이터를 통계적 모집단 중 하나와 연관시킬 수 있는 상대적 가능성을 추정한다. 그래서 인간과 컴퓨터 또 대비하지 얘들아. 인간은 뭐다? 귀납적 추론을 통해서 이게 되지만 컴퓨터는 입력 데이터를 통계적 모집단 중 하나에 연관시킬 수 있냐? 가능성을 추정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입력을 시키면 통계적 모집단, 그러니까 원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그러한 모집단과 비교를 해가지고 걔랑 얘랑 같을지 틀릴지 가능성을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인간도 마찬가지. 인간은 이제 얘랑 좀 다르게 이 귀납법을 쓸 수가 있는데 얘는 안 되니까. 이때 통계적 모집단은 보이지? 기존에 입력된 많은 데이터 가운데 추정에 필요한 단서나 정보라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표본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통계적 모집단에 대한 정의 보이지? 많은 데이터 가운데 특징을 가지고 있는 표본이다. 추출한 특징이 서로 다른 부류를 얼마나 잘 구별할 수 있는지를 분별력이라고 하는데 각각의 부류가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일수록 입력된 데이터를 분류하는 데 유리하다. 수록 유리하다. 보이나? 그래서 다른 특징을 보일수록 분류하는 데 참 좋다고. 그렇지? 완전히 다르면. 이때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에서 특징을 추출하기 위한 시도가 너무 적거나 너무 단순하면 데이터를 특징 지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 보이지? 통계적 모집단에서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가 많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 우리는 추정에 필요한 단서를 특징 지을 수 있는 걸 이제 뽑아낼 건데 그 특징을 추출하기 위한 시도가 너무 적거나 단순하면은 이 새로운 데이터를 특징 지을 수가 없는 거지. 반면에 너무 많이 복잡하게 시도하면 말이야 계산의 복잡도를 증가시켜 처리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를 차원의 저주라고 한다. 차원의 저주 뭔지 알지? 너무 많이 시도하면 말이야 부담된다고. 그러니까 적당한 정도의 특징을 추출할 수 있어야 돼. 실제로 컴퓨터를 통해 손글씨를 처리하는 과정은 센서를 사용하여 손글씨를 데이터화하고 특징 벡터라는 수학적 표현으로 바꾸는 추상화를 거친다. 만약 손으로 쓴 숫자 6을 추상화한다면 먼저 6을 가로와 세로 8등분한다. 그렇게 생겨난 64개의 칸을 센서로 감지하여 그림과 같이 인식되었다면 1로, 인식되지 않았다면 0으로 표시한다. 각각의 개별적인 칸들은 특징이 될 것이고 이들은 수학적 표현으로 바꾸면 64차원의 특징 벡터와 같이 왼쪽 상단에서부터 차례대로 쓸 수 있고 이때 x가 특징 벡터가 된다 해서 특징 벡터 동그라미 치고 수학적 표현으로 바꾼다. 그러니까 그냥 6이라고 적지 말고 64개의 칸으로 나눈 다음에 그 칸에 그 무늬가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따져가는 거야. 이렇게 왼쪽 상단에서부터 차례대로 x, y로 쓸 수 있어. x축, y축으로. 그러나 이 방식에서 x1과 같은 특징들은 숫자 4나 8에서도 0일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 그림 보면 아시겠지만 그림이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이거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 6이라는 거를 적어도 x1 쪽은 항상 0이고 8을 적더라도 x1 쪽은 항상 0이잖아. 그러니까 6이나 8이나 어차피 이쪽은 아무 색도 안 늘어날 거 아니야. 지금 이 말이야. 지금 이해되나? 그래서 여기 것이므로 쓸모가 없다. 대신 가로와 세로 8개의 개별적인 화소들을 상단과 하단으로 2등분하여 상단 총합과 하단 총합비를 첫 번째 특징 y1으로 좌단과 우단을 2등분하여 좌단 총합과 우단 총합의 비를 y2로 삼아보자. 이렇게 하면 2차원 특징 벡터 y는 y1, y2를 얻을 수 있다. 숫자 6은 자 너희 그 본문에 세보면 되지 얘들아. 그 색깔 몇 개 칠해져 있는지 되지? 자 y1은 뭐야? 첫 번째 y1은 상단 총합과 하단 총합의 비지. 상단 총합과 하단 총합이니까 상단 총합이 1, 2, 3, 4, 5, 6개 나오고 1, 2, 3, 4, 5, 6, 7, 8, 9, 10, 11 밑에 쭉 해가지고 18개니까 보이제 6, 18, 14, 10 보일 거야. 요걸로 이제 비를 따져보겠다고 이제부터. 그래서 그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고? 여기 나온 것처럼 10분의 14, 그 다음 18분의 6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기존에 입력된 다양한 모양의 손글씨 6의 특징 벡터를 추출해보면 일정한 경향성을 얻을 수 있고 이러한 수학적 특성을 통해 컴퓨터는 손으로 써서 입력되는 숫자를 분류할 수 있게 된다. 1번 문제 봅시다. 어렵지 않았어.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묻고 있다. 일치하지 않는 거. 답 3번이었는데 글씨를 컴퓨터 자판으로 입력함에 따라 개성 있는 글씨에 대한 요구나 욕망이 사라지게 된 게 아니라 여전하다 그랬지. 답이 3번이 쉬웠고 2번 문제
공은 마음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글씨가 단정하고 보이지? 글씨에는 마음이 담긴다라는 게 지금 가, 복이고 나 마음이 바르다고 해도 손이 익숙하지 않아서는 안 되니 익히어 완성하는 길은 오직 손을 익숙하게 하는 데 달려있을 뿐이다. 마음과 실제로 글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야. 손도 익숙해야지 그 마음이 잘 드러난다 였어. 그래서 기역과 니은이 가와 나에 대해서 기역은 너희가 이제 앞에서 보면은 퇴계 이황, 니은이 이제 창한 2, 3만. 그러니까 이황은 성리학적 심성론 쪽, 2, 3만은 탈주자학적 관점에서 봐야 되지. 그래서 답 3번이었는데 이황이 말한다. 글씨에는 쓰는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딱 맞지. 나와 같이 마음이 바른 것보다 오직 손으로 익숙하게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확하잖아. 이황은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지. 마음이 드러나는 게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3번. 3번 문제. 패턴 인식 4글자를 분류하고자 할 때 A에서 C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 고르래. 자, A 봐봐라. 수직획이 4개 있는가 해볼게. 패턴 인식 4개가 있는가 했을 때 아니오로 빠지는 거를 빼고 얘도 한번 적어볼게 얘들아. 수직획, 패 해볼게. 패. 수직획, 패 할 때는 하나, 둘, 셋, 넷 맞지? 이렇게 해서 패가 되잖아. 그러니까 수직획 4개가 있지 얘는 패는. 턴은 턴 적어볼게. 턴에서는 하나, 둘, 셋, 3개가 있지. 아니오로 빠져야 되지. 아니오로. 인. 수직획 하나, 2개 있으니까 아니오로 빠지고 식도 마찬가지로 적어놓고 보면은 하나, 2개밖에 없으니까 얘 쪽으로 들어가야 될 게 뭐다? 패가 들어가겠지. A에는 턴인식 들어가면 돼. 그치? 턴인식. 그 다음 A 아니오로 빠져야 되지. 근데 A 어떤 말을 하니까 얘에서 턴이 딱 나왔어. 얘에서 턴이 나왔어. 그래서 A에서 뭘 말해야 되냐 묻는 거지. 그래서 답 2번인데 수평역이 4개 이상 있는가 4개 이상 있는가 해서 턴이 나오기 위해서 이 지문이 있어야 되는데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턴은 수평역이 5개 있지. 이는 하나밖에 없고 식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턴만 나오기 위해서는 2번 기준이 참 적절하지. 그래서 A에는 수평역이 4개 이상가 있는가로 들어가줘야 되고 그 다음 B에는 뭐가 들어가냐. 자, 턴은 나왔지. 이제 얘 둘 남아서 인과 식 남았어. 사선 및 역사선이 있는가. 사선, 역사선, 식만 있지. 얘는 사선과 역사선이 없지. 그래서 B에는 식. 그 다음 닫힌 곡선이 있는가 해서 얘로 빠져나. 닫힌 곡선이 있는가. 닫힌 곡선 여기 동그라미 있지. 이응. 그러니까 닫힌 곡선이 있는가. 이응 해서 패턴 인식을 다 분류할 수 있다 이거지. 이해됐지? 답 2번이었고 4번 문제는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였는데 답이 2번이었어. y1을 1보다 크다고 한다면 3과 7을 서로 다른 숫자로 분류할 수 있겠군. y1을 1보다 크다고 한다면 여기 y1이 있지. y1을 1보다 크다고 한대. 지우고 설명해 줄게. y1은 1보다 크다. 3과 7을 분리할 수 있냐? 얘들아 이거 봐봐라 한번. 요 안에 3, 7 다 들어가 있는 거 아이가 지금? 3, 7 3과 7을 분리할 수 없잖아 지금 이 자체로. 그냥 이상하네. 이거 너무 쉬운데? 답이 그래서 2번이고 5번은 A, B, C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르네. A, B, C. A, B, C가 뭐냐면 앞에 넘어가 보자. A가 분별력, B가 복잡도, C가 차원의 저주야. 분별력, 복잡도, 차원의 저주. 분별력, 복잡도, 차원의 저주. 그래서 보시면 복잡도를 낮추면서 분별력을 높이면 차원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다. 복잡도를 낮추고 분별력을 높이면 당연하겠지. 그러면은 뭐야? 복잡도를 낮추는 것 자체가 지금 차원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 게다가 분별력도 높으니까. 또 다음 3번. 됐지? 자, 융합이 같이 봅시다. 자, 신경미학은 미학의 신경과학적 기반을 다루는 연구 분야로 신경과학자인 제키에 의해 고안되었다. 신경미학은
미학 연구에 신경과학 연구 방법론을 적용한 것인데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기법과 같은 신경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최근 융합 연구 분야로 급성장하고 있다. 이까지 말고 내 주제 알겠지 얘들아? 주제 체크해볼게. 신경미학에 관한 지문이고 미학 연구, 그러니까 미술, 아름다운 것에다가 신경과학의 연구 방법론, 뭔가 과학적인 것을 적용한 거라고. 그래서 뭐 MRI 같은 신경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급성장하고 있다가 중요하지 않고 신경과학 기법을 활용해 피험자들의 미적 경험을 연구하고 미적, 예술적 생산과 지각의 기저에 놓인 신경적 절차들에 대한 일반적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또 1단락 마지막 문장이니까 또 중요한 문장이겠지. 좀 분석을 해보자. 우선 미적 경험을 연구하고 그 미적, 예술적 생산과 지각의 기저에 놓인 신경적 절차들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아름다움을 느낀 경험을 일단 경험을 시키겠지. 경험을 연구할 때 요거 두 개. 그렇게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 이유, 아름다움을 지각한 그 이유, 기저에 놓인 신경적 절차. 우리가 어떤 걸 보고 아름다움을 느낀다. 그러면은 우리 머릿속 뇌의 신경은 어떻게 반응할까에 관해서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것이 이제 요 신경미학이야. 신경미학. 요 두 개 합하는 거. 이해됐지? 그렇다면 어떻게 피험자들의 미적 경험을 신경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을까? 자, 질문을 던지네. Q 질문을 던지면서 주제는 어떻게지? 어떻게에 관한 단락이에요. 어떻게에 관한 단락. 자, 제키의 연구팀은 일반적으로 색상이 아름답다고 평가되는 작품과 그렇지 않은 작품에 대한 뇌 반응의 차이를 1년의 실험을 통해 규명했다. 실험을 통해서 이제 아름다운 작품과 아름답지 않은 작품을 비교해서 신경이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는지를 연구하겠다는 거지. 연구팀은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스캐너 안에 위치한 피험자들에게 1년의 점수를 통해 여러 미술 작품의 색상에 대해 미적 평가를 하게 한 뒤 그 내용을 토대로 피험자들의 평가를 뭐 아름다움, 보통, 추함으로 분류해서 각 경우의 뇌의 전두엽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조사했다. 딴 거 다 필요 없고 요거야. 전두엽이 어떻게 반응할 거냐. 다시 말해볼게 얘들아. 1단락과 연결시켜보자. 자, 그 밑에 미적 평가를 하게 한 뒤 보이지? 미적 평가. 뭐 아름답다, 추하다. 이게 뭐야? 미적, 예술적 생산과 지각 또는 미적 경험이야. 이게 미적 경험. 미적 경험을 하게 한 뒤 그 뒤에 보이지? 전두엽이 어떻게 반응하냐? 여기 신경적 절차가 어떻게 반응하냐 따지겠다고 지금. 그래서 똑같이 1단락 내용을 갖다가 개념을 주고 2단락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의 글구조. 넘어가 보자. 자, 전두엽은 의식적인 미적 체험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신경해부학적 부위인데 뭐 전두엽에 대한 정의가 블라블라 나오고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전두엽 부위 중에 특히 내측 안화 전두엽은 특히 강조의 표지어 별표 쳐주시고 위에 내측 안화 전두엽은 자기 가치 판단에 관여하는 핵심 영역으로 보이지? 가치 판단에 관여하는 영역이야. 미술 작품이 아름다운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 더 깊게 관여한다. 체크해볼게. 안화 전두엽은 가치 판단에 관여하는 거기 때문에 추한지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데 깊게 관여한다 이거고. 자, 실험 결과 피험자들이 보통이나 추함으로 평가했을 때에 비해 비교격 아름다움으로 평가했을 때 피험자들의 뇌에서 내측 안화 전두엽이 더 활성화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마킹하면 되겠지? 자, 비해를 사이에 두고 추함으로 평가했을 때에 비해 아름다움으로 평가했을 때 더 활성화된다. 더 활성화된다. 오케이? 한편 평가가 진행되지 않은 휴식기 때에 비해 또 한 번 더 또 비해 추함으로 평가했을 때 내측 안화 전두엽은 활성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을 발견했다. 무슨 말이야? 예쁘면은 아름다우면 엄청 활성화됐다가 추하면은 활성화되지도 않고 차라리 더 마이너스라고? 차라리 가만히 있으나 이거야. 아무것도 안 보고 가만히 있을 때보다 보이지? 차라리 이렇게 휴식기 때 아무것도 안 볼 때보다 추함으로 평가했을 때는 활성화가 더 안 이루어진다고. 이해됐나? 마킹 해볼게. 또 한 번 더 비해를 사이에 두고 휴식기 때에 비해 추함으로 평가했을 때 활성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야 지금. 됐지? 즉 결론 내려준다. 아름다움을 경험할 때 뇌의 보상계 중 하나인 내측 안화 전두엽이 휴식기 때에 비해 활성화되며 아름다움을 경험할 때는 휴식기 때에 비해 당연히 활성화되고 추함을 경험할 때는 안화 전두엽이
휴식기 때에 비해 덜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즉 사이에 두고 앞에서 나온 내용을 쭉 정리해 주는데 한번 정리해 같이 해볼까? 쉽게 말해서 얘가 지금 말하는 게 전두엽 활성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두엽이 언제 제일 많이 활성화되냐 물으면은 제일 첫 번째 아름다움을 느낄 때 1등. 그 다음 아무것도 안 보고 휴식할 때 휴식기 때 2등. 마지막 추함을 볼 때 3등.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두엽 활성화 순서를 쭉 밝히고 있는 부분이었어. 계속 읽어볼게. 제시되었던 미술 작품을 초상화, 풍경화, 정물화, 추상화 등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에서도 각 경우 모두 색상이 아름답다고 평가되었던 그림에서 전두엽의 활성화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한 번 더 밑줄 칠게. 색상 아름다우면 활성화된다. 이처럼 신경미학을 통해 예술과 아름다움의 신경적 기반을 조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신경미학 안화 전두엽의 활성화 정도를 통해서 아름다움의 기반을 조명할 수 있게 되었다까지. 다음 넘어간다. 또한 신경미학자들은 분해와 양화를 통해 주관적으로 얻을 수 있는 미학적 담론에 객관적인 근거를 보강함으로써 미학에 대한 타당성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좀 중요한 그 문장이었어. 일단 그 큰 따옴표를 통해서 분해와 양화라는 이 두 개념이 앞으로 글을 전개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는 걸 밝히고, 그리고 이 분해와 양화의 기능을 이미 밝혀줬어요. 뒤에서. 보통 이제 아름답다고 평가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걸 보고 아름답다고 평가했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닐 수도 있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켈란젤로의 어떤 그림이 아름답다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야, 니만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주관적으로 흐를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이 분해와 양화를 사용하면은 이 주관적으로 흐를 수 있는 담론을 훨씬 더 객관성이 있게 보강해 준다는 장점이 있는 거지. 됐지? 자, 체크해 볼게. 자, 분해 양화를 사용하면은 미학적 담론의 객관성을 보강해 주는 거예요. 지금 객관성이 좀 부족하니까. 신경미학의 연구 방법이 활용되는 분해와 양화는 경험미학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페이너에 의해 만들어진 개념이다. 학자 나왔고 일단 동그라미 쳐볼게. 페이너는 미술 작품을 감상할 때 작품의 크기, 형태, 등 지각적 요소들의 특징을 구분해 분석하는 데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어떻게 하라고? 지각적 요소들의 특징을 구분해 분석하라고. 이는 지각의 단순한 구성 요소들을 연구함으로써, 자, 지각의 단순한 구성 요소, 또 같은 말을 다르게 적어줬죠. 이렇게 같은 말인데, 자, 소리 다시. 요거 크기, 형태, 규칙성. 요거 크기, 형태, 규칙성이 이제 지각의 단순한 구성 요소인데, 요거를 연구함으로써 말이야, 보다 복잡한 표상들을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 미적 경험의 일반적 이론을 구축할 수 있다. 한 번 더 밑줄 쳐볼게. 단순한 거를 연구함으로써 복잡한 걸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 일반적 이론까지 구축할 수 있다고. 이해됐나? 그래서 아주 단순한 조그만 거 해가지고 그거를 쭉 연구하다 보면은 훨씬 더 복잡한 걸 이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1단락에서 나왔던 이론을 구축할 수 있다고. 이론. 1단락에서 뭐 나왔다?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게 목표잖아. 그래서 이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부터 시작하면은 이렇게 구체적이고 굉장히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은. 자, 그 다음 자, 페이너로부터 비롯된 분해는, 자,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하지. 이제 분해와 양화 중에 분해 나왔어. 신경미학자들에게 그대로 이어졌다. 그들은 미적 예술적 대상들을 색상, 기하학적 형식 등으로 분해하여 이를 통해 미적 쾌락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아내는 기준으로 삼았다. 자, 어떤 짓을 하는지 잘 봐. 이 분해가 뭔지. 어떤 대상을 말이야, 색상이나 기하학적 형식 등으로 분해하는 거지. 우리 요 말 봤어. 요 위에서. 요 색상 보이지? 규칙성 요런 거. 그러니까 큰 덩어리를 갖다가 잘게 분해시켜가지고 미적 쾌락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찾는 기준으로 삼았다. 요거야 지금. 이게 분해의 그 방식이지. 됐다. 그리고 주관적 경험을 객관적 양으로 나타내는 양화의 개념도 페이너가 만들어낸 것이다. 양화의 개념 여기 있네. 자, 체크해볼게.
분해는 대상들을 분해하여 요인 찾아내는 기준으로 삼는 거고, 그 밑에 양화는 주관적 경험을 객관적 양으로 나타내는 게 양화야. 페이너가 경험미학을 위해 발전시킨 구체적인 기법들 중 신경미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선택의 방법, 세 번째 선택의 방법이다. 이 방법은 실험 참여자들로 하여금 쾌락의 정도를 보이제 양화하여 숫자로 표현해서 비교하게 하는 것인데, 주어진 예술작품에 대한 선호의 정도를 숫자로 고르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늘날 신경미학의 전형적 실험들 역시 대부분 제시된 예술작품에 대한 주관적 경험의 특정한 국면을 객관적으로 양화하기 위해 평정 척도를 사용하고 있다. 자, 체크해볼게. 선택의 방법이 뭐냐? 쾌락의 정도를 양화하여 비교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작품은 아름다운 게 몇 점이다, 저 작품은 몇 점이다, 이렇게 비교하는 거라고. 그래서 숫자 고르게 해가지고 뭐 대부분 뭐 오늘날도 평정 척도를 사용하니까 똑같이 선택의 방법을 사용하는 거지. 됐나? 넘어가 볼게. 자, 신경미학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제 비판을 하지. 앞에까지는 이제 신경미학에 관한 거였다면 이제 반대되는 부분. 자, 신경미학의 관심 영역을 실험적 통제가 가능한 단순한 요소들을 분해하고, 아까 말했죠, 분해. 이를 평정 척도로 양화, 분해와 양화하는 것은 실험과학으로 예술작품의 미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뭐다? 똑같은 말이야. 그냥 과학으로 예술작품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런 생각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아니라는 말이지. 체크해볼게. 비판 단락인데 해볼게. 분해하고 양화하는 것은 전제가 돼야 된다. 즉 전체로서의 미적 경험이 그 의미가 손상되지 않은 채 구성 성분으로 분해될 수 있으며, 양화적인 척도들이 미적 경험의 본질을 방해하지 않은 채 미적 경험으로 포착할 수 있다는 가정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즉 뒤에 미적 경험이 분해될 수 있냐? 의미가 손상되지 않은 채 분해될 수 있냐? 이해되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얘들아. 우리가 어떤 그림을 봤을 때 이 그림이 이제 아름답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이 전체적인 그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고 판단하는 거잖아. 근데 이걸 갖다가 색깔, 뭐 모양, 뭐 구도 이렇게 다 분리한 다음에 뭐 색깔은 5점, 뭐 구도는 3점, 이렇게 분리 딱 한다면은 의미가 손상될 수 있다는 거지. 우린 전체를 보고 아름답다고 했는데 특정 구성 요소들 다 떼놓고 보면 내가 생각하기 별로 아름답지가 않아.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 그리고 또 이 양화적 숫자로 몇 점, 5점, 6점 매기는 이 양화적 척도들이 말이야. 우리의 미적 경험을 방해하지 않은 채 미적 경험을 포착할 수 있다는 가정에 의존한다.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야. 그런데 역접 일군의 미학자들은 분해와 양화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미적 예술적 경험이 보이제 손상되지 않은 채 보존되는지의 여부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 역접 뒤에 일군의 미학자들은 다시 보이제 반대하는 거야. 지금 미학을 까는 거지. 너희처럼 분해랑 양화하면은 모든 본질 또는 경험의 본성이 손상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대로 된 판단이 아니다 이거야. 또한 이들은 미 또는 선호의 척도들이 미적 경험을 어느 정도까지 나타낼 수 있는지 역시 확실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신경미학의 방법론은 우려를 포함한다. 보이지? 한 번 더 척도들이 확실하지 않다. 한편 신경미학 연구들이 특별하게 고안된 자극들을 가지고 실험실에 수행된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세 번째, 넘버링을 좀 해볼게. 1번 요거였지. 그 다음 2번, 선호의 척도들이 확실하지 않다. 그 다음 3번, 특별하게 고안된 자극들을 가지고 실험실에서 수행된다는 게 또 문제야. 왜? 통제된 환경에서 피험자들은 그들이 실험실 밖에서 가질 수 있는 예술적 경험에 대해 선택권을 상실한다고. 즉 실험실에서 유도된 경험, 이 유도된 경험이 중요한 거지. 유도된 경험은 진정한 경험이 아닐 수도 있다. 극단적으로 신경미학을 통해 연구된 결과들은 미학이나 예술 철학과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는 문제를 드러낸다. 이와 관련하여 채터지는 사물들이 보이는 곳이 램프 아래라는 이유만으로 램프 아래에서만 동전을 찾는 행동에 대해 경고하기도 했다. 그래서 요 사람은 누구 쪽이다? 얘는 신경미학을 비판을 한 학자지. 비판한 학자. 넘어가 볼게. 자, 문제 보자. 문제.
어떤 건지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1단락부터는 신경미학에 대해 쭉 설명을 하다가 신경미학의 방법, 뭐 분해와 양화, 그다음에 선택 뭐 이런 걸 설명하고 그 뒷부분에는 신경미학의 한계점을 드러내주지. 비판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신경미학 너희는 뭐 이런 걸 간과하고 있다. 또는 이제 미적 경험의 본질이 손상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 1번의 답은 이제 2번이었는데 2번 보시면 그 주관적 경험을 객관적 양으로 나타내는 양화는까지는 뭐 괜찮지? 신경미학자들에게 처음 만들어진 개념인데 이건 이제 시대의 선후관계인데 양화가 언제 나왔냐? 신경미학자가 만든 게 아니지. 누가 만들었다? 여기 보자. 신경미학자들이 분해와 양화를 통해서 근거를 보강했단 말이야. 그래서 분해와 양화는 보이지? 페이너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이 말을 했어. 페이너에 의해서. 그래서 방금 지금 보고 있는 1번 같은 경우에는 2번이 틀렸고 2번 윗글을 읽고 보기를 이해한 내용. 최 박사는 미적 경험과 뇌의 반응을 확인해 보기 위해 제키 연구팀이 활용했던 연구 방법을 응용하여 실험을 구현해 보았다. 최 박사는 풍경화 두 점을 실험 자료로 삼았으며 피험자, 실험 당하는 사람은 말이야. 풍경화 두 점의 색상에 대해 뭐 이렇게 평정을 했다. 다음에서 기억 디귿은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아까 그거 나오겠지? 딱 뇌의 특정 부위 그거 전두엽. 활성화가 기억에서는 니은에 비해 넓게 나타났고 디귿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딱 끊고 우리 딱 사이즈 나오네. 니은, 휴식기, 기억, 아름다움, 디귿, 추함. 요거네. 이를 통해 최 박사는 제키 연구팀이 도출했던 결론과 동일한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동일한 결론 얻는다까지. 자, 읽어볼게. 답 5번이었는데 실험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니은에서 활성화된 부분이 나타나는 것은 평정 척도를 아름다움 보통 추함의 세 가지가 아닌 아름다움 추함 두 가지로만 나누었기 때문이다. 두 가지로만 나눴다고? 아니지. 왜? 대놓고 지금 앞에서 뭐라 그랬어? 휴식기 때의 사진이라 그랬지. 그래서 아름다움과 추함의 두 가지로만 나누었기 때문에 니은에서 활성화된 부분이 나타난 게 아니라 휴식기도 하나 기준으로 포함을 한 거지. 아름답냐? 아니면 추하냐?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냐? 이거야 지금. 그래서 답이 5번이었고 3번 문제. 기억에 대한 예로 가장 적절한 거. 기억 한번 넘어가 볼게. 자, 기억. 어딨지? 기억이 기억이 없나? 찾았다. 기억이 여기 있네. 사물들이 보이는 곳이 램프 아래라는 이유만으로 이거 챕터지의 말, 기억에 관한 거 읽어보자. 답이 이제 4번이었는데 그 통제된 상황에서 도출된 실험 결과를 통해 위적 경험의 본질을 논하려는 행동. 이건 사실 풀이할 것도 없는 게 그 챕터지 기억의 말 앞에 나온 게 다 이제 실험실에서 행하는 실험들은 일상과는 좀 거리가 멀다. 그걸로 이제 척도를 삼을 수 없다라고 계속 말을 했기 때문에 딱 요게 답이 돼야 되지. 챕터지의 말. 그래서 뭐 램프 그런 예시는 기억할 필요도 없어. 그냥 그 글 내용만 적으면 되니까. 그 다음 4번. 바타니안과 고엘은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스캐너 안에 위치한 피험자들에게 여러 예술작품 보여주며 기하학적 형식에 대한 미적 선호를 5점 척도로 평정하는 실험을 설계했다. 실험 결과 기하학적 형식에 대한 미적 선호가 자 수록 체크할게. 낮을수록 선호가 낮을수록 우측 미상액 활성화가 감소한다는 결론을 높을수록 좌측 전대상의 활성화가 유의미하게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을 딱 했어 지금. 자 그래서 답 1번이었는데 바타니안과 고엘은 분해와 양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미적 예술적 경험의 본성이 보존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를 실험을 통해 제시했다고 볼 수 있겠고 하고 있는데 한 개 물어보자. 자, 잘 봐 여기에 미적 예술적 경험이 조진지 않는다는 주장의 객관적 근거. 자, 요거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미적 실험 자체를 비판하는 입장의 주장인데 지금 얘들의 실험을 보면 얘들도 미적 선호가 낮을수록 높을수록 뭐 뇌의 어떤 부분이 활성화된다, 비활성화된다를 말하고 있으니까
완전 거꾸로 말했지 지금. 분해와 양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 본성이 보존된다는 전제 하에서 이러한 실험을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결론을 내렸을 거 아니야. 만약에 이렇게 뭐 보존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싶었으면은 이러한 실험을 했을 때 아름다운 거나 뭐 추한 거나 똑같이 감소하던데 똑같이 뭐 증가하던데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이건 완전히 페이너랑 똑같은 애지. 5번은 뭐 알아서 하시고. 됐지? 자, 오늘은 융합지문 3에 대해서 풀이를 할 건데, 요거는 이제 그 전에 봤었던 융합지문보다는 조금 쉬운 그런 지문이었거든. 자, 우선 1단락부터 확인을 해보면 그 지도에 관한 거란 말이야. 사람들의 사상과 지도에 관한 건데, 읽어볼게. 자,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평평하고 네모지다라는 천원지방의 관념이 기본적인 천지관이었다. 천원지방, 하늘은 둥글고 땅은 평평하다는 거지. 고대 중국에서는 천원지방의 천지관을 바탕으로 그들이 살고 있는 지리적 공간을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세계관이 형성되었다. 체크해볼게. 자, 동아시아 문화권이랑 고대 중국이랑 같은 거 알겠지 얘들아? 요거 두 개 같지? 둘 다 천원지방의 천지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천원지방의 천지관을 바탕으로 자기들이 중심이라 생각하는 세계관인 말이야. 북극성을 중심으로 한 둥근 하늘을 네모진 지상에 그대로 투영하여 하면 둥근 하늘 부분에 해당하는 땅과 둥근 부분에 속하지 않는 네 귀퉁이의 땅이 나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때 중심인 북극성을 위시한 하늘이 투영된 지역은 문명화된 중화, 이에 속하지 않는 네 귀퉁이는 이민족의 땅이 된다 해서 중심은 하늘에 투영된 지역으로서 문명화된 중화고 네 귀퉁이는 이민족의 땅이다. 이민족의 땅이다. 이런 세계관은 나오제 화이관으로 발전하니까 이게 이제 다 화이관으로 갈 거야. 화이관에서는 중화세계를 문명화된 화, 이민족을 야만 상태의 이로 구분하고 마찬가지지. 요 화랑 중심 이어주고 네 귀퉁이랑 이 이어주면 되겠지. 하늘의 이치가 적용되는 중화세계가 그렇지 않은 이민족의 세계를 교화하고 다스려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월하니까 이제 중국이 아닌 지역을 우리가 다스려 주겠다는 거지. 이렇게 지리적, 문화적 중화관을 포괄하는 중화적 세계관은 유교 문화의 전파와 함께 동아시아 문화권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로 끝나지 얘들아. 잘 봐. 많은 영향을 끼쳤다로 끝이 나니까 이 단락에 전개될 내용은 이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가 나와야지 정상이야. 됐지? 일단 1단락을 정리하자면은 동아시아 문화권의 사상과 여기에 영향을 받은 중국의 사상. 중국의 사상은 바로 여기 있지. 화이관. 나 중국이 중심이 돼서 모두를 다스리겠다. 라는 이제 내용이었어. 그 다음 중화적 세계관은 당대의 지도에도 뚜렷하게 투영되었다. 그래서 영향을 끼쳤다고 했으니까 일단 지도에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지도에. 중화세계를 중심으로 주위에 이민족이 거주하는 사해는 아까 말했지? 사해라는 건 내 귀퉁이 또는 뭐 야만족, 이민족 이런 거지. 그 외부에 있는 미지의 공간이 있다는 사고를 바탕으로 구성된 세계를 직방세계라고 했다. 잘 봐. 자, 여기 중국을 중심으로 이민족이 거주하는 사해, 여기는 이민족이 거주한 사람이 거주하고 그 외부에는 말이야 미지의 공간이 있다고. 외부에 있는 미지의 공간이.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직방세계라는 용어를 쓰지. 송나라 때 제작된 석각 화이도는 직방세계를 형성하여 제왕의 통치가 행해지는 중화세계를 중심에 크게 표현하고 중국과 교류한 일부 조공국만을 주변의 축소에 배치했다. 여기도 체크해볼게. 자, 화이도라는 그림인데 일단 중화세계를 중심에 크게 표현했다. 중심 이건 다 알겠지. 그 다음 그 밑에 일부 조공국만을 축소 배치했다. 이게 바로 요거지. 다시 말하면 이게 사해겠지 얘들아. 자, 직방세계 중심의 중화적 세계관은 유교적 사고의 토대를 이루어 조선에서도 대표적인 세계관으로 자리 잡았다. 자, 그러면 이 유교적 사고의 토대를 이룬 게 바로 이 중화적 세계관이니까 우리의 이 유교적 사고에도 중국이 중심이다라는 사고가 들어가 있겠지. 당연하지. 토대니까. 다음 16세기 초 시기 제작된 혼일 역대국도 강리지도 이름 어렵다. 는 이런 세계관이 잘 드러난 지도다. 잘 드러났다. 뭐 유교적 사고
또는 중화세계, 직방세계의 세계관이 잘 드러났다. 지도 상단에는 역대 중국 제왕국들의 도읍이 기록되어 있고 지도의 중심에는 중국이 크게 그려져 있으며 오른쪽에는 조선과 작은 원형으로 축소된 일본이 나타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조선과 작은 원형으로 축소된 일본 같은 경우에 바로 뭐야 이게? 일부 조공국이라고 하겠지. 남쪽에는 많은 지역이 생략되었으며 많은 지역이 생략되었다. 왜 생략됐다? 중국과 교류하지 않았으면 생략했겠지 그냥. 일부 조공국은 축소 배치해야 되는데 얘는 안 했잖아. 북쪽에는 만리장성과 사막이 나타나 있고 서쪽은 황하의 기원인 성수해가 위치하고 있다. 까지 해서 이 혼일 역대 이 지도에도 중국이 중심이고 일부 조공국 근처에 배치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에 유교적 사고 또는 직방세계가 들어가 있다 사상이까지 알면 돼. 다음. 하지만 중화적 세계관은 역접으로 시작을 하지 얘들아. 역접이 시작한다. 서구 지리적 지식의 유입으로 변화를 겪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 나왔지. 서구 지리적 지식의 유입으로 변화를 겪었대. 16세기 이후 말이야. 방금 전에 보시면 여기는 16세기 초였지. 이제는 16세기 이후다. 중국에 진출한 서구 선교사들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지리적 지식도 전파하였는데 이는 기독교 전도를 위해 중화적 세계관의 변화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것 좀 이해해줘야 된다 얘들아. 일단 핵심 키워드는 요 선교사들인데 얘들이 이걸 전파했어. 종교를 먼저 전파한 게 아니라 지리적 지식을 전파했다고. 이유는 이거지. 자, 생각을 해보자. 중화적 세계관에 따르면 얘들아 중국이 중심이고 그 이외에는 다 뭐야? 이민족. 별로 우리보다 좀 열등한 애들. 우리가 교화해야 되는 애들이 이제 분포한다고 적혀 있었잖아. 생각을 했었잖아. 근데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나도 기독교는 잘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이 중심이란 말이야. 중국이 중심이 아니라. 그리고 기독교는 평등해야 되는데 중화적 세계관의 입장에서 따르면은 평등하지 않거든. 중국이 위에 있고 나머지는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이 기독교를 전도하기 위해서 이 중화적 세계관을 변화시킬 거야. 근데 우리 알아야지. 어떻게? 중국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한 게 아니다. 중국이 중심이 아니다라는 거를 전도를 해줘야 돼 지금. 서구식 세계지도와 지리서는 여기 서구식 세계지도라는 게 기독교랑 같이 가면 되겠지. 땅을 평평하고 네모진 것이 아닌 역점 나왔다. 자, 체크해볼게. 서구식은 말이야 평평한 것이 아니라 구체로 파악한 지구설과 중국 이외의 다른 세계에 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 중화적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동그랗다는 말이야. 동그라미에는 중심이 없지 얘들아. 네모나면은 중심이 있지만 동그라미는 중심이 없잖아. 자, 서구식 세계지도와 지리서는 연행 사신들에 의해 조선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다. 사신들에 의해서 유입되기 시작했대. 조선에서는 서구식 지도를 모사 따라하거나 국가 차원에서 중간하기도 했는데 이는 역법 개정과 같은 시대적 상황과도 연관성을 지닌다. 그래서 체크해볼게. 일단 여기 조선이라고 이제 주체가 바뀌었지. 중국에서 조선으로 바뀌었으니까 한 개 체크를 해주고 조선에서는 서구식 지도 모사하기도 하고 국가 차원에서 중간하기도 했다. 이거는 뭐다? 시대적 상황과 연관성을 지닌데 이미 중국에서 서구의 천문역법을 반영한 시언령을 채택해 서구 지식 우수성을 공인한 상황이었기에 조선에서도 서구 문물의 가치를 간과할 수는 없었다. 왜? 그 당시에 우리는 사대주의, 중국이 중심이다. 우리는 중국의 뭐 쫄병이다, 쫄따구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중국 밑에서 중국을 따르고 있었으니까 중국이 서구의 천문역법이나 시언령을 채택해 서구 지식 우수성을 공인한 상황이었다면은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뭐다? 이게 여기에 나온 시대적 상황이야. 여기 바로 여기 시대적 상황이야. 시대적 상황. 중국이 서구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조선에서도 서구식 지도를 모사하거나 국가 차원에서 중간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이게 넘어와야 돼, 이쪽에서. 이렇게 조선으로 유입된 서구의 지리적 지식은 당대 세계관과 지도 제작에 영향을 주었다. 조선으로 유입된 이 지식이 뭐다? 세계관이랑 지도 제작에 영향을 주겠지. 일단 지도 제작에 영향을 준 건 이미 나왔어. 세상은 네모난 게 아니라 동그랗다라는 거. 어떤 세계관이 줄지 이제 세계관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보자. 자, 19세기 제작된 19세기다 이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여지전도는 직방세계 중심의 지도와는 다른 면모. 자, 여지전도는 직방세계 중심의 지도과는 다르다. 직방세계 중심과 다르다. 중국과 다르다. 중화세계관과 다르다는 거고, 서구식 세계지도와 지리서에 담긴 지식이 조선에서 어떻게 수용되었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여기는 서구식 지도의 특징이 드러난다.
여기에는 유럽 이런 대륙이 실제 축적보다 무척 작은 규모일지라도 간략한 모습으로 서쪽 지면과 함께 그려졌다. 함께. 왜? 아까 중국식 지도 같은 경우에는 얘들 다 생략해버렸지. 생략해버렸는데 얘는 그리고 있다고. 오세아니아 대륙도 나타나 당대인들이 해당 대륙의 존재를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자, 세상이 넓다는 걸 깨닫고, 또한 이전 지도의 대부분이 천원지방 천지관하에 동서남북 사방의 끝을 표현하는 사극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자, 이전 지도는 뭐다? 사극 개념을 사용했다고. 똑같이 천원지방에다가. 근데 여지전도는 말이야, 상하단의 남극 북극의 표기만 보일 뿐 동서의 끝이 표기되지 않았는데, 이는 서구의 지구설을 어느 정도 수용한 거라고. 어떻게? 지구는 동그랗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도는 여전히 전통적 중화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지전도에서는 서구 지도의 특징도 드러나지만 중화적 세계관이 애초에 바탕이 된 거야 지금. 지구설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세계의 중심은 상대적인 것으로 이는 중화적 세계관과 정면으로 배치가 된다. 지구설 같은 게 같은 말로 이거 서구의 가치관이지. 서구의 가치관은 이 중화적 세계관과 맞닥뜨리겠지. 여지전도는 이전 지도들과 마찬가지로 경의선 황도 같은 천문 정보를 배제하고, 보이제? 천문 정도 배제하고 대지를 평평한 것처럼 나타냈으며 다른 대륙을 작게 표현하고 중국을 크게 그렸다. 중국을 또 크게 그렸다는 점에서 여전히 고수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보자. 여기 두째 줄 정도부터 여기 넘어가서 여기까지 기존의 그 중국식 지도와의 차이점이 나온 부분이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중국식 지도와의 여전히 공통점이 나온 부분이었어요. 여기에는. 뭔지 이해됐지? 이해됐지? 자, 넘어간다. 자, 한편 17세기, 자, 시대가 거슬러 올라오네. 과거로. 자, 김시진은 마테오 리치의 서구식 세계 지도를 풍수도라 지칭했다. 학자 나왔으니까 체크를 해볼게. 김시진은 얘의 지도를 풍수도라 했어. 당대 조선에서 볼 수 있던 풍수도는 풍수설에 의해 지역을 실제와 달리 표현하거나 실존하지 않는 지역을 표현한 지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성리학적 이념이 지배하고 있던 조선사회에서 서구의 지리적 지식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쉽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자, 한 번 더 체크해볼게. 체크해볼게. 풍수도는 말이야. 풍수도는 실제와 달리 표현하거나 실존하지 않는 지역을 표현한 지도였기 때문에 이 성리학적 이념이 지배하고 있던 조선사회에서 얘의 지식을 수용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왜? 얘는 너무 사실적이거든. 그러니까 있는 거 표현해야지 없는 거 표현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었던 이 풍수도는 실제와 달리 또는 실존하지 않는 것도 막 표현하고 있었다고. 이게 다 성리학적 이념이지 이게 지금. 이에 비해 말이야, 18세기 자 시대가 넘어왔어. 홍대용은 중화세계 이외의 문물을 경시하던 당대학자들의 맞서지. 보이지? 이 학자가 뭐였어? 중국 중심, 화이관 또는 이제 뭐 유교적 사상에 찌든 학자들이지. 중국이 우선이다. 자, 지구설을 바탕으로 중화적 세계관을 극복했어. 이게 제일 중요한. 홍대용은 극복했다. 그는 경위선에 입각한 서구식 세계지도의 방법론을 수용하고, 보이지? 수용하고 월식에 대한 과학적 설명으로 지구설을 증명해서 지구설도 증명하고, 하늘을 이고 땅을 밟고 있어서는 지구상의 어떤 지역도 다 중심이 될 수 있다라며 화와 이를 구분하지 않는 화이일야 중국 중심이 아니다. 홍대용은 지구상의 모든 지역이 그 자체로 가치와 존재의 의의를 지니고 있어 상하기천이 있을 수 없다는 당시로는 파격적 주장을 펼쳤다. 이러한 생각은 사람의 신분을 나누는 귀천론에 대한 부정으로 되어졌으며 나아가 사람과 사물이 같다는 인물균론으로도 발전했다. 모든 사물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지구설을 바탕으로 한 홍대영의 주장은 서구 문물 수용의 논리적 근거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렇게 서구식 세계지도에 표현된 세계는 중국 중심의 지리적 문화적 서열 인식을 바탕으로 주변 세계를 이해했던 조선학자들의 의식을 서서히 변화시켰다. 보이죠? 마지막 문장도 중국 중심으로 중국이 우선이다라는 이런 서열 인식을 바탕으로 주변 세계를 이해했던 당시의 조선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고. 중국 중심이 아니다라는 거. 됐지? 자, 문제 봅시다.
지문은 쉬웠어. 1번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 4번 보시면 천원지방적 천지관이 중국 중심이겠지. 남국과 북국의 존재는 인정하되 동서의 끝은 인정하지 않았다. 얘들아, 천원지방인데 동서의 끝을 인정하지 않았어. 야, 남북국은 인정하고 동서 끝을 인정하지 않은 건 뭐야? 중국의 천원지방적 천지관이 아니라 우리 서구식 세계지도였어. 자, 지문 잠깐 넘어가 볼까? 어디 보시냐면은 여기 봐볼래? 여지존도는 말이야, 상하단의 남북국 표기만 보일 뿐 동서의 끝이 표기되지 않았는데 이건 뭐야? 서구의 지구서를 수용한 게 이거라고. 서구의 지구서를 수용해서 남북국 표기만 있고 동서의 끝을 표기하지 않았다고. 중국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 틀렸지. 천원지방이 아니라 서구의 서구식 지도에서는 이렇게 했다 해야지. 넘어갈게. 자, 가에 대한 거. 적도를 표준선으로 해 둥근 지구를 원통형으로 본뜬 정각도법의 세계지도. 일단 둥근 지구라는 말 특이하지. 앞에서 나왔었어. 고위도로 갈수록 대륙의 면적이 크게 과장되어 남국과 북극은 거의 나타낼 수 없을 정도로 축적이 심하게 왜곡된다. 하지만 이 지도는 남북국을 잇는 위선이 평행하고 경의선이 수직 교차하여 극지방을 제외하면 적도에서 먼 고위도에서도 방위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선 항로를 찾는 항해자들에게 두루 활용되었다. 한편 과거 영국은 캐나다 등 자국 식민지를 크게 표현해 자국의 위험을 과시하기 위해 이 지도를 활용하기도 했으며 서방 세계는 구소련을 위협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도 활용을 했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지도에는 사상이나 세계관이나 생각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실용적인 목적으로서의 지도가 아니라 어떠한 사상을 주입하기 위한 용도로 지도를 사용했다라는 게 요 지금 두 개야. 이해됐지? 그래서 답이 4번인데 축적이 왜곡되어 나타난 것처럼 특정 지역의 규모가 과장되어 일정한 보이지?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 활용했다, 지도가. 그래서 뭐 중국도 그렇고 중국도 지도를 이용해 중국이 중심이다라는 걸 표현하고 서양도 마찬가지로 지도를 둥그렇게 표현해서 중국 중심이 아니다라는 걸 표현하고 마찬가지 여기에 있는 뭐 캐나다 그 다음에 서방 세계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지도를 왜곡해서 표현했다 이거야. 그래서 답이 4번이었고 넘어간다. 자, 윗글 A와 보기의 B를 비교하란다. 자, 김승웅의 요거는 대륙의 윤곽을 직사각형하게 과장을 표현했다. 보이지? 직사각형으로. 중국을 중앙에 크게 배치하고 중국 중앙이고 주변 국가는 축소한다. 중국 중심 세계관이지. 중국 각 지역에는 이러한 게 실려 역사적으로 유용한 실제 정보를 담고 있다. 조선 부분은 윤곽이 없고 이러한 상황이 대략적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중국의 서쪽에는 서구 여러 나라들을 뜻하는 서양국이라는 지명이 표기되었고 서부에서 유입된 천지 측량법인 측천법에 대한 설명도 수록되었다. 만리장성 바깥에 측천법과 구라파국 이마두라는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데 구라파는 유럽의 중국식 호칭이며 이마두는 마테오 리치의 중국명이다. 요게 보시면 얘들아 중국 중심 세계관을 따르고는 있는데 다 중국 중심은 아니지. 그러니까 서양의 지식이 유입된 상태잖아. 왜냐하면 유럽도 표현하고 마테오 리치라는 게 딱 나오지. 이게 어디 있었냐면은 여기 있었지. 자, 17세기 예술가 김시진은 마테오 리치의 서구식 세계지도를 보이자. 그래서 마테오 리치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이제 요거 보면 여기서 마테오 리치 나오고 서양에 대한 정보가 다 표기되어 있고 측천법 이거 썼으니까 서양과 이제 관련이 돼 있다라는 점에서 답이 1번이야. A와 B는 모두 서구와 관련된 지식을 지도 일부에 드러내고 있고 그래서 완벽한 중국 지도는 아니었지. 요 천하고금이라는 지도는. 마지막 자 기역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 기역의 이유. 기역 한번 보러 넘어갈게. 기역 보자. 아까 했던 거 홍대용의 주장은 우리나라 그 중국 사대주의에 찌든 학자들의 인식을 서서히 변화시켰다라는 거지. 4번의 답이 2번이었는데 세계의 중심이 상대적이라면 말이야. 중국이 아니라 상대적인 거라면 서구 문물도 경시해서는 안 된다. 경시해서는 서구 문물도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지. 지구설 바탕이니까 지구설은 세계의 중심이 상대적이라고 하니까 답이 그래서 2번이었고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이 지문 분석을 하실 때는 총 3가지로 분류하면 제일 좋은데 우선 중국식 세계지도의 특징,
서양식 세계 지도의 특징, 그 다음에 중국과 서양의 각각의 사상이나 어떠한 특징들이 짬뽕된 지도 한 개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의 지도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거 세 개 분류해가지고 공부하시면은 크게 어려운 지문이 아니었어.